어려움이 있듯이 내 인생에서도 나름대로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 성인뿐이랴. 초등학생도 학교 숙제가 버거운 것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견딜만 하고 별것 아닌데 허허허 널털 웃음을 지으며 지나갈 만한데 그 당시에는 하늘이 두 도강이라도 난 것처럼 힘들어 했다. 그때 고향을 찾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 마음을 다 읽으셨던 것일까. 딱 한마디 하셨다. 고생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멋을 알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나와 마주 앉아 아무 말씀 없이 10여 분이 흐른 뒤에 매우 느린 속도로 어눌하게 그러나 삶의 무게를 담아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말씀하셨다. 고생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멋을 알 수 없다. 고개를 떨구고 아버지,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으로 외쳤지만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의 무게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6.25 전쟁의 맨주먹 피난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죽을 고생의 맛을 이겨낸 아버지 앞에서 내가 겪는 마음고생이란 보기에 겨운 사치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을까. 아버지의 빛바랜 흰 머리카락은 97년 동안 담근 고생의 맛이라 어떤 장맛보다 깊고 97년 동안 이겨온 자기 수양의 멋이라 어떤 미인보다 아름답다. 아버지의 지게 고생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추억이다. 어린 나이에 땔감 한 짐 가득 지게를 지고 친구들이 노는 학교 앞을 지나며 학교 친구들이 볼까 땀이 비오듯 마음이 쓰였던 그 아픈 추억도 맨주먹으로 대구에 피난 와 입고 온 바지 팔아 오징어 사서 어깨에 나르며 꿈에 그리던 지게를 사기까지 굴다리 지날 때마다 그 피눈물이 고통의 추억도 시간이 지나니 모두 아름답다. 아버지께서는 작가를 알 수 없는 유화, 그림 한 점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태극기가 걸려있는 거실에 나란히 걸어두고 계셨다. 그림에는 한 남자가 무겁디 무거운 지게에 한껏 짐을 지고 막대에 의지하여 지게 무게를 못 이긴 듯 고개는 땅이 꺼지듯 내려다보며 힘겹게 걸어간다. 그리고 주인공 남자의 뒷배경에는 큰 산이 있다. 뼈저린 고생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그 그림은 이제 아버지 살점 같다. 아버지께서는 그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의 지나온 고생을 느껴 감동하시고 나는 그 그림을 보면 피땀 흘린 아버지의 인생을 느껴 감동한다.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에도 전달된 것인지 나도 왜 그런지 그 그림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다 못해 전율이 일어난다. 아버지께 그 그림을 내가 갖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갖고 가거라 하셨다. 예술적 가치를 떠나서 아버지 투혼이 느껴지기에 소중한 작품, 내 책상 앞 벽 가운데다가 단단히 붙여 두었다. 출근하면 매일 책상 앞의 그림을 보며 아버지를 만나듯 인사하였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 때마다 아버지 힘겨운 고생길을 생각했다. 그 그림에는 참혹한 고생을 이겨온 아버지의 얼이 스며 있는 것 같았다. 눈앞에 가까이 두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며 힘을 얻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고향에 갔다. 이제는 내 책상 앞에 있는 그림, 나도 모르게 그것이 걸려 있던 벽을 보았다. 빈 벽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흑색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나에게 주신 큰 그림은 작은 사진 형태로 그 자리에 여전히 붙어 있었다. 내가 그 그림을 갖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며칠 고향에 머무는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 큰 그림을 사진관에 갖고 가서 사진을 찍어 놓으셨구나. 그때 아버지, 그래 갖고 가거라 적각 대답하셨는데 그것은 그 그림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을 더 아끼는 마음. 그때 아버지 아무 미련 없는 표정으로 갖고 가라고 즉각 대답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 인생에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소중한 아들에게 그 의미를 전하고 싶은 반가움에서였을까? 흑백 사진으로라도 가까이 두고 싶었던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그 그림은 아버지께 고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나에게 이기기 어려운 고생을 이겨온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경외심을 선물해 주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던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까지 남겼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함부로 가볍게 먹지 마라. 그러나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변치 마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라. 참을 인자를 보아라.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다. 참는다는 것은 마음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인내를 강조하셨다. 제 첫날에는 붓글씨로 인내라고 쓰신 적이 여러 번이셨다. 신문지 모아 두셨다가 밤새 인내를 쓰시던 아버지 모습을 잊을 수 없다. 10살 이전에는 장난치느라 바빠 듣는 둥 마는 둥 하였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소의 귀에 경 읽듯 쉬지 않고 말씀하셨다.
10대에는 대충 건성으로 들었다. 이미 한문 시간에 인내라는 한자를 배워서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왜 그런지 처음 듣는 사람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 20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척하며 속으로 딴 생각했다. 앞으로 컴퓨터 시대 빨리 변화해야지. 그렇게 인내하다 오히려 뒤처질 텐데.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하셨다. 30대가 되어 귀에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좌절과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때 아버지께서는 왠지 말씀을 줄이셨다. 40대가 되니 마음에 깊숙이 다가왔다.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견뎌보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이 나를 그냥 묵묵히 바라만 보셨다. 50대가 되니 삶 전체로 느끼게 되었다. 지천명을 넘어 하늘의 뜻을 느끼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새해마다 밤을 새워 인내를 쓰시던 그 모습을 뵐 수도 없고 나에게 인내를 말씀하시던 그 잔잔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말씀 없이 나를 묵묵히 바라만 보시던 그 눈빛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만 남아. 아, 그리운 아버지, 작은 나. 삶이 때로 힘에 겨워 수양버들 나무 가지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어디선가 찾아와 영혼을 일깨우며 고요하게 평정심을 선물하는 아버지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그때 묵묵히 바라보셨던 아버지의 눈빛이 아파하는 자식보다 더 아프고 그렇지만 참을 인자로 자신을 이길 눈빛이라는 것을 다시 살아난 안중근 의사. 고향에 가면 붓글씨 족자 2개가 벽에 걸려 있었다. 늘 붓글씨 족자 2개나 있나 보다. 그렇게만 지나치며 생각했다. 서당에서 한문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학교에서 한글로 글을 배운 나는 붓글씨 족자 2개로만 보였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랜 나날 동안 족자 2개가 벽에 걸려 있었어도 계속 붓글씨 족자 2개 그 이상의 어떤 의미로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고향에 갔다.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허전했다. 방에 놓여 있던 물건은 모두 아버지 계실 때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안 계신다. 텅 빈 방. 아버지 흔적이라도 느껴보듯 모든 물건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러다 족자에 눈이 머물러 고요한 마음으로 족자의 글자를 처음 읽었다. 백인당중 유태화 황금 100만이 불여일교자 경술 3월 에리순 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 여태까지 몰랐는데 2개 족자 모두 안중근 의사께서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씨 찬찬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숨이 막히듯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두 족저의 내용은 바로 평소 아버지께서 추구하시던 삶의 함축. 하나는 100번 인내하는 중에 큰 평화가 있다는 뜻. 또 하나는 황금 100만 양도 자식 하나 가르치만 못하다는 뜻. 아버지께서는 늘 인내를 기본 정신으로 하셨고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교육에 온 힘을 쏟으셨다. 붓글씨는 안중근 의사께서 루이순 감옥에서 쓰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붓글씨를 쓴 마음과 늘 함께 살아오신 아버지.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족자 형태 속의 검은 먹물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족자에 대해 이런 말씀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돌아가신 뒤 내 마음속 아버지를 통해 뜨겁게 다시 살아난 안중근 의사. 죽을 힘으로 살면 장대비가 며칠 연이어 억수처럼 쏟아지는 장마철이었다. 다리를 지나며 보니 하천이 급물살을 타면서 위험하게 불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다리 밑에 한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 있었다. 깜짝 놀라서 날래 다리 위로 올라오라고 소리를 쳤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급하게 불어나는 물에 사람이 휩쓸려 갈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차라리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 죽어버리려고 한다고 울부짖었다. 억지로 설득하여 하천가의 잡초, 풀더미를 헤치고 다리 위로 올라오도록 손을 내밀어 꽉 잡아주었다. 그 젊은 여자와 아이들은 그렇게 일단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로 혼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어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죽을 힘으로 살면 왜 살지 못하겠느냐고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칠성시장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갑 한 대를 마련해주고 콩나물과 두부를 팔 수 있도록 필요한 장사 미천을 그냥 대어주었다. 그 여자는 칠성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콩나물과 두부를 팔아 자녀들 밥 먹이고 올망졸망한 자녀들 키워 나중에 전문대학까지 보냈다. 내가 칠성시장에 나가면 갑판대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아이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일가족이 죽지 않고 잘 살게 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 죽을 힘으로 살면 왜 살지 못하겠느냐.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쩌렁쩌렁한 아버지 목소리. 죽을 힘으로 살면 왜 살지 못하겠느냐. 암을 친구로 삼아 평소에 항상 식사도 잘 하시고 소화도 잘 시키셨는데 갑자기 식사를 못하고 다 토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위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 긴급히 위를 거의 다 절제해야 했다.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노령에 위험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버지 일생의 10번째 죽음에 다가간 일이 되었다. 위암 수술한 사람 같지 않게 매사에 적극적으로 언제나 암 수술했느냐는 듯이 매사에 긍정적으로 비록 식사를 예전처럼 못하셨어도 아버지께서는 예전과 전혀 다름없이 끊임없이 선행을 찾아 힘쓰며 의미 있고 보람되게 지내셨다. 위암 수술 후 정기 검사를 받을 때마다 연세 드셨을 때도 어쩌면 이렇게 수술 회복이 잘 되는지 주치의가 감탄했다. 한 번은 고향에 내려갔더니 아버지께서 온 얼굴이 싱글벙글 하셨다. 803 꼭대기 동봉까지 걷더니 갔다 왔다. 예? 젊은 사람도 가기 힘든 곳인데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니에요? 80세 연세의 아버지께서는 암세포와도 친한 친구가 되어 803 정상인 해발 1167m 동봉을 무색 항철 같은 정신력으로 다녀오셨다. 그러고도 감사하게 15년 이상을 더 사셨다. 암세포를 친한 친구 삼아 하면 된다.